방금 소개받은 박경규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발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차 동학농민혁명의 총사령관 전봉준 장군, 그 다음에 2차 동학농민혁명의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해골 최시영이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의병은 아까도 발제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의병으로는 16,000명이 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을미의병 1895년, 96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에 참여한 분들이 143명이 이미 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지금 우리 이만열 교수님께서도 기조 강연에서 말씀을 했듯이 너무나 똑같은 항일 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동학 관련 논문 하나를 쓰면서 전봉준 장군이 소원이 안 됐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망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전봉준 장군을 포함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소원을 위해서 지금 벌써 횟수로 지금 4년째 이 소원에 제가 매달렸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바라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원에 대해서 총대를 맺냐면은 후손이 손아종 장군의 후손이 1977년에 소원을 할아버지 소원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때 깡그리 무시당한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어떤 손자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국에 50개 동학혁명 관련 단체를 전부 모아서 이걸 조직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원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소원국민연대를 9월 10일 날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가요? 20분이면 너무나 아깝습니다만 제가 커트를 한 60장을 만들었는데 속도를 빨리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제를 우선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시작을 지금 의병 전공자들이 제1심 1분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이 지금 1895년 을미 사변 이후 을미의병이 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니올시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이 된 거는 1894년 8월에 일어난 갑오의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일본과에 있는 의병분과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오의병을 굉장히 많이 띄워요. 그 다음에 을미운동을 띄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1894년 9월 이후에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소분에 아주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계에서 한국 독립운동사가 어떻게 연구가 됐느냐, 시작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독립운동사의 시작은 갑오의병과 지금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 한국 독립운동사 강의라는 책에 98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와 정반대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전봉준의 항일 무장투쟁이라든지 최시영의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범인력 교과서가 9종입니다. 이 9종을 딱 보면은
전봉준 장군이 2차는 항일 부국투쟁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우리 그 고등학교가 나온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시영의 그 제자였던 손병희가 그 공구 무금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총기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손병희가 국전의 군대를 이끌고 논산을 가서 무금치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나이가 전봉준이 2고 손병희가 아래에서 그 형제 맹약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형제로서 일본군들을 몰아내자. 그래서 전봉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차 동학국민혁명에서는. 그래서 전봉준이 데리고 간, 전주에서 데리고 간 4천여 명, 올라가면서 이제 10,000명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런 전봉준의 군대, 그 다음에 해월 최시영의 총기 포령에 의해서 전국에서 일어난 2차 동학국민혁명, 그 전국혁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손병희가 논산으로 가서 무금치 전투에 참여를 했고 일본군하고 싸웠습니다. 역시 졌어요. 이 무기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손병희가 전봉준하고 온평으로 갔습니다. 전라북도 온평 전투. 그 다음에 태인 전투. 그때까지 계속해서 합세를 해서 일본군 관군하고 싸웠습니다. 그 이후에 태인 전투 이후에 이제 결국은 해산이 돼서 손병희 선생은 자기 스승이 계시는 임실로 가서 최시영 선생을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역으로 태백산맥을 거슬러서 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손병희 선생이 생존할 수 있었고 최시영 선생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봉준의 항일 무장투쟁, 최시영의 항일 무장투쟁은 제 발제물에 자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왜 지금 이 소음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시작이 1910년 8월 29일 이후에 독립운동이 전개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국권을 침탈했습니다. 그 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그 독립국가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을사조약 1905년 이후에 그 독립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경복궁이 2번 점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미사변 때 그 1년 전에 그 사건이 경복궁 점령 사건이 1894년 6월 21일 날 터진 경복궁 점령 사건이 훨씬 컸습니다. 을미사변보다도 우리 조선군 친위대가 17명이 즉사했습니다. 60여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일본군은 2명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이 점령되고 왕과 왕비가 포로가 되고 우리 조선군대가 해상이 되고 민씨정부를 일본군이 타도해버리고 친일 경화정권을 세웠어요. 임금이 포로가 됐다는 것은 이건 장기판에 이 궁이 잡힌 겁니다. 이건 나라가 망했다. 윤석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 문제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공적심사 임원들이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 소금 반대 의견을 6가지를 제시했는데 제가 그래서 언론에 다 이미 그 기사를 써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 항일운동, 그러니까 뭐 항일운동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런 아주 그 해괴한 논리를 제시했어요. 자, 여러 선생님들,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씁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항일투쟁, 항일투쟁, 반일투쟁, 광복운동, 국권회복운동, 주권회복 이런 용어를 쓸 때는 다 독립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운동은 크게 두 범주가 있습니다. 그 아주 국가의 중대한 그 외교권이나 이런 국권을 일본군이 뺏어갔을 때 국권을 반환받아야 되겠죠. 회복하는 운동, 탄환받는 운동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을사조약 이후에 결국은 국권을 그 탄환받기 위한 회복운동이 전개됐어요. 그 이전에는 뭐냐? 일본군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복궁을 2번 점령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국권이 현저하게 침탈됐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국권수호운동이라고. 그래서 1895년에 일어난 5년 6년에 일어난 을미의병은 국권수호운동이고 똑같은 차원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도 국권수호운동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9번 경복궁이 점령당했다. 일본의 황거가 우리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은 94년에는 8월에 일어난 갑오우병, 9월에 일어난 것, 95년까지 대두산 전투가 다 일본군하고 싸웠어요. 을미의병은 95년, 96년 다 국권 수호운동입니다. 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배우는 한국 독립운동서 강의에 지금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 보십시오. 제가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절대로 나라를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식민지가 되면은 그 외세에 부역했던 자들이 그대로 또 승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잔재 세력들이 역사학에는 이런 부분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2년부터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독립운동의 기점을 누가 정했느냐? 내입을 정했는데 이병도 선생하고 신정구 선생이 정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화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화는 우리 친일민명문의 연구소에 낸 친일민명사전에 이분들이 조선사 편수에 편수함으로써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 내유가 왜 지금까지 안 고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 서울에서 제외됐어요. 이병도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60년 책에 보시죠. 동학 난 폭동이라고 했어요. 지금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신석호 선생은 동학당에 난 이것을 일본인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를 신석호 선생이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정봉준 최시영에 대해서 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데이터입니다. 143명인데 을미의병으로만, 그러니까 을미의병으로만 소환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을사병 참여하고 정미의병 참여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143명입니다. 제가 차를 갖고 봤어요. 작년에도 받았어요. 이병승. 건국 또 2020년 2분 받고 2018년에 4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공중조사에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이런 어떤 분은 의병부대의 서기로 활동했다. 그런데 훈장을 받았어. 또 어떤 분은 조방장을 했다. 근데 전투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전공정과 그의 동학농민군들은 일본군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병도나 신성구 선생이 60년대 영주 선거가 완전히 80년대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시작이 갑오우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어요. 80년 이후에 산더미처럼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갑오우병, 1894년 8월에 갑오우병이 독립운동이 시작이다 이렇게 연구 논문을 쓰신 분이 충남대에 계셨던 김상희 선생님이었어요. 이분이 서상철이라는 사람이 안동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94년 8월입니다. 94년 9월에는 전봉준 장군이 9월에서 삼내에서 재봉기를 했고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박사 논문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시작은 갑오우병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을미의병을 얘기를 하고 동학혁명에 대해서는 논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적심사 임원으로 한 20년간 참여했는데 소원을 계속해서 반대했어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한우근 선생님 서울대, 이분은 84년에 2차 공기가 항일전쟁이라고 이 큰 책에 썼어요. 조동걸 교수님 독립운동사 전공자입니다. 이분은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이미 78년에 논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조동걸 선생은
독립운동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그 밑에 신용화 선생님 지금 생존에 계시는 안명우 선생님이 박찬서 이런 분들이 다 이어받았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반대가 돼요. 독립운동사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조동근 선생님의 주장을 정찬열, 신영우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독립운동사 강의 제가 말씀했죠? 개론서 책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1894년 갑오우병과 제2차 동학농민 전쟁에서 이런 용어를 쓴 전쟁에 있는 동학농민 똑같은 말입니다. 시작해서 1945년 8월 14일까지 51년 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정설입니다. 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인 나카지가 아키라 교수는 진즉부터 2007년 저서에서 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민족독립운동이고 우리 동아시아 민족독립운동의 상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년에 뭐라고 했느냐, 2차 동학농민혁명은 세계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승부다. 이렇게 아키라 교수는 아예 그냥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로의 가스오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두 분 생존해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을미의병, 갑오의병하고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그럼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항일 부장투쟁입니다. 반제민족 민족운동이에요. 아까는 우리 그 김주영 교수님께서 토론하실 때 이런 부분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민주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을미의병은 대체적으로 양반 출신들이 의병장을 하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독립운동 기점이 정해지고 을미의병으로 정해지고 농민 출신들은 지금 한 명이 소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아주 선생의 그 손자의 마음을 제가 그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 작년에 그 소음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적심사위원들. 작년에 1심 위원회가 있고 2심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 뽑은 자료입니다. 소음 반대 의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독립운동은 식민, 준식민 상태에서의 국권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반식민, 식민 상태라는 것은 1905년 을사조약이 있죠. 그 이후부터가 독립운동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항일운동이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은 을미우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소문을 하고 있어요. 항일운동이 독립운동이지 그 항일운동이 독립운동이라고 아니면 독립운동 우리가 전공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 반대 모순입니다. 이렇다면 1905년 이후 준식민지 상태라면은 을사의병으로 소문받은 분들 다 공적심사위원들이 회의를 이렇게 박탈해야 돼요. 소문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태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6개가 있는데 3개만 제가 샘플로 언론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권 침탈 시기 을사조약 전으로 본다. 10년을 앞당기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을미우병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도 소문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 자체 모순을 학자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이런 황당한 논리가 나옵니다. 그 조선이 준식민지 상태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대한제국의 자주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썼어요. 이건 아주 황당한 얘기입니다. 1897년에서 1905년 을사조약이 시결되기까지 10년에 망했지만은 대한제국의 그 개혁과 항일 무장투쟁과 무슨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침략자가 궁궐을 점령하고 왕을 포로로 잡았으면은 그놈들을 몰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견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1심과 2심에서.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지당한 얘기죠. 그 2차 공기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항일 투쟁이므로 독립운동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 교과서 내용이. 경복궁이 점령이 돼서 국권 침탈이 현저하게 됐다. 그렇죠. 수호를 해야죠. 그런데 소문은 계속 반대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2004년에 그 동아국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독립유공자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특별법이고 특별법 위에 있는 법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2차 동아국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소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분들을 소원을 받게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원을 받는 방법이 독립유공자법을 일부 개정을 하면 됩니다. 특별법하고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 특별법 일치가 돼요. 이건 이 불일치예요. 자, 그래서 그 뜻이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여야 국회의원 60명이 공동 발의를 해서 대표 발의는 우리 그 이정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12일 날 제출했습니다. 60명이 이 부분에서는 여당, 야당 의원들이 많이 골고루 다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공적심사위원들에게 그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처럼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 2차 동아국민혁명 참여자도 서문에 포함된다.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국가보훈처나 공정심사위원들이 어떤 양심에 호소를 한다면 두 번째 해결 방안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우리나라 공정심사위원회는 1심위원회가 있고 2심위원회가 있습니다. 1심위원회는 1분과가 있고 2분과 3분과가 있습니다. 1분과는 의병 상임노무과입니다. 2분과는 국내 항일, 3분과는 해외 항일입니다. 여기에 의병 분과가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의병 분과 출신들이 정봉준 장군 서문에 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분과 하나를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1심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동아국민혁명 전공자가 지금 1심위원회나 2심위원회 단 한 명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처장이 이첩한다고 하는데 아예 지금까지도 해방돼서 지금까지 한 명이 이첩이 안 됐습니다. 전국에 우리 동아혁명 박사 논문 쓴 역사학자가 20명이 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의병 전공자들이 2차 동아국민혁명 소원에 반대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1895년 6년에 그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94년에는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건 연구가 됐습니다. 바로 일본군 관군하고 힘을 합쳐서 항일 동아국민군을 학살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유성 출신의 문석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 우병에 아주 그 애국장을 받으신 분인데 정석진, 그 다음에 김창균이가 있어요. 그 의병 전공자들이 소문을 올렸습니다. 애국장을 수사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94년에는 그 자들이 뭔 일을 했느냐? 나주 그 2차 동아국민혁명을 학살하는데 아주 최수공장으로 기여를 해서 이미 조선시대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과 하나를 더 만들면 된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거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머지 한 30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생략을 하고 제가 이게 중요한 내용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또 종합토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박영근 선생님이 이 최시영 전공에 대해서 소원과 관련돼가지고 발표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는데 아마 오늘 발표문이 거의 아마 종합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해결 방안까지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처에서 얼마큼 받아들이냐는 거가 아마 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일단 박영기 선생님 그 발표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이제 특별히 이 논문을 이제 토론을 맡으면서도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이나 박영기 선생님 생각이나 큰 차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논평자로서 내가 좀 질문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서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오늘 이 박영기 선생님 발표문이 소훈과 관련해서 한국 독립운동의 기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핵심적인 아마 문제제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그 동문 선생 같은 경우는 선진을 후독립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면은 그 독립운동의 이제 기점을 이제 어느 점을 볼 것이냐 하는 거가 핵심이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와 유공자 관련 목표를 보게 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해서 보면 이제 일제히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해방될 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족운동, 독립운동과 관련돼서 소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연구자들 보게 되면은 경복궁 점령을 하게 되는 1994년 이때를 이제 가오 이용을 해서 이제 막 이제 의견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황태현 선생님이 이제 그 가보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보 의병에 대해서 사실 이 독립유공을 한 사례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발표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경복궁 점령이 한국 독립운동의 이제 그 기점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학술적 연구가 이게 많이 이루어져 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전쟁에 반응이 되고 있지 않은 건데 이 학술적 연구가 반응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늘 얘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해 왔다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건 순수한 개인적인 의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발표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 실명을 고려해 가면서 상세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술적 연구 또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했었고요. 세 번째는 박영기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권 침탈에 대한 반대의 그 대상이 이제 2차 동학운동과 이제 을미의병에서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그 을미의병에 참가했던 그분 중에서 조동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국가보훈처 공원전자사령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원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군에 체포되어 순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년에 애족장에 추서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일본군과 싸운 것도 아니고 관군에 체포되어 가지고 순국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의미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동학농민혁명이나 자유민주혁명이나 차이가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동학농민혁명 때 보게 되면 일본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학살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9쪽 그 아래에 보게 되면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병된 일본군 제19대 후위보병에 이제 참여했었던 쿠스노키라고 하게 되는 그 일본 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보게 되면 그 일기에 보게 되면은 그 진중일지라고 하게 되는 게 남겨놨는데 동학농민군 진압 활동을 보게 되면은 동학농민군이 학살은 참수, 목살, 독살, 타살, 소살 등이 이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들은 주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수는 일본이 꺾은 나무로 손발을 묶어 두고 엎드리게 하여 머리를 밑에 받쳐 지탱하게 한 후에 통옥의 축칼도와 비슷한 것에
분도로 잘라 죽이는 것을 이제 참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르는 것이 끝날 때까지 5회 내지 6회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머리는 밧줄에 머리카락 묶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일본군에 있었던 참수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목살은 나체를 엎드려 눕게 하고서 복부로부터 점차 상부에 이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하는 것이 목살이었었고요. 그 후에 2회 정도 이제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살 같은 경우는 차가운 총으로 돌격하여 찔러 죽이는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타살은 총이나 몽둥이를 때려 죽이는 거고, 소살은 불에 태워 죽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에 가지고 잔인하게 이제 학살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본다면 앞에서 봤던 조동석 같은 경우의 그 반군에서 이제 그 승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 을미의령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승국하신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본다면은 과연 이걸 차이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을미의령과 이런 면에서 이 발표자 의견을 한번 듣고싶은 전체적으로 그 논문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만은 이런 점에 대해서 발표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우리 성준현 선생님께서 정말 아주 그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그 질의에 짧게 제가 다음 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1894년 8월에 일어난 갑오우병으로 소문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했더니 그 현재까지는 소문에 선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서상철이 94년 8월에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상철에 대해서 보훈처가 소문 심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줬느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상철의 경우 그 94년 8월 이후에 행적이 불분명하대요. 그래서 그 행적 불분명으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그 국가기관이 심사를 했다면은 당연히 그 94년 그 갑오우병과 을미우병 중간에 있는 2차 동학국민혁명에 대해서 소문을 안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중요한 그 질의를 하시는데요. 왜 그러면은 연구 성과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문이 안 되고 있느냐? 저는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공적심사위원들에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1심에 3개 분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명의 공무원을 빼고 10명씩 투입이 됩니다. 30명. 그 다음에 2심의 역사학자는 한 6명 정도가 됩니다. 11명 중에서. 근데 단 한 명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논문 하나를 쓰신 것이 단 한 편이 없어요. 아예 그분들은 그 나머지 의병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제가 다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국가기관에서는 개인에게 그 공적심사위원들에게 맡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2019년에도 그 불가 판정을 받아서 작년에 다시 재심을 신청했는데 작년 말에 또 불가를 받았어요. 올 초에 다시 재심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공적심사위원들의 그 소문 반대 우려, 아까 제가 3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정말 코미디 수준입니다. 역사 이거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연구 성과에 아까 우리 이만년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많은 그 역사학자들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진실에 공부해야 됩니다.
일파성, 편협성을 띄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연구 성과에 반하는 환대 의견을 지시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의. 지금 을미의견하고 2차 동학공개혁명의 그 순국에 대해서 별로 다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짧은 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2차 동학공개혁명 참여자나, 을미의견 참여자나, 그 중국에서 하나의 차이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토론장에서 말씀해주신 오히려 그 2차 동학공개혁명 참여자는 일본군에게 훨씬 더 잔인하게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제 책에서 샘플을 뽑아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기관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참여자 명단을 지금 128년이 지난 이후에 뽑았더니 참여자가 이 돌아가신 분이 한 3만에서 5만 명이라고 하는데 3,644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중에서 일본군 진영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총살, 사살, 짝투형, 화형으로 일본군들이 죽였어요. 그분들이 1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019년에 발행이 됐는데 이 보훈처에도 다 갔을 거로 봅니다. 그럼 보훈처와 공정심사 임원들이 이 형평성과 공정에 반하는 그 심사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이 주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이제 그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면 사실과 원칙의 확률에 따라서는 바뀔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쟁점은 학계에서 전문 연구가 이미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공적심의위원회가 반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복잡합니다. 신경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발표받은 약사 김원봉의 경우에는 학계 자체로 보자면 그 동물용 사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히려 학술적 영역이 아니라 이 분단 상황에서 나온 냉전 이데올로기 또는 반부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입장 자체가 온전하게 그 적셔서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제가 이번에 글을 써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그냥 학계에서 약사 김원봉을 비판하는 분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역사학에서 상식적으로. 언론, 정치계, 그 다음에 일부 극우 인사들 이들의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너무 범람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하나는 이 약사 김원봉이 얼마나 빨갱이인가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유교의 원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나 뼛속까지 공산주의자 이런 것이 두 번째로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일제시기의 약사 김원봉의 그 항일 독립투쟁마저도 폄하하려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일개 테러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이에요. 또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늘 분열을 일으킨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일단 인명 쓰지 않아서 도저히 학술적이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출처를 좀 민망하지만 예를 들면 국민일보라든지 논술위원들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에서 이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그 2019년에 서원을 할 때 공원에서 국민적 공감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선거 제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한 게 그 당시에 성취된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국민적 공감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약산의 독립운동사에 가고 있지 않고 약산의 국가과학을 위반 사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더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약산의 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자리 잡기 전에 그가 얼마나 빨갱이인가라는 부분이 먼저 선전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3일절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방송에서 이제 의일다도 다뤄주면서
서원 지지가 상당히 높았는데 손해줘야 된다. 근데 6월 이후에는 이른바 수고 언론이 나서고 정치가 나서면서 소음 반대가 더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저간의 배경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 분당 사실 남북 화해가 많이 진전됐었죠. 됐다가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 지금 남북관계가 더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 사회가 보수화될 뿐만 아니라 방공화되는 것을 지나갑니다. 퇴정제 이거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을 좀 굉장히 뭐냐면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할수록 정치적 환경이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두자인데 이거를 넘기려면 어떻게 넘나요? 예, 넘기십시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김원봉의 독립에 공정에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또는 분단 이동의 이유가 더 크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 문제는 이 약산 김원봉에 대한 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외풍, 전혀 역사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떠드는 게 많아요. 저 보면 실제로 그래서 감히 독립을 안다면 아무리 월북을 했든 제국을 했더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 어느 상이든 규제가 있습니다. 금도가. 근데 그런 금도가에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을 봤을 때 이 보면 약사의 독립 사실 자체도 모르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정치적 이유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풍의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상하게 돼버렸다. 서운 문제가 뜻밖에도 그의 독립운동과 그 역사적 의미들을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게 분단과 한국주의 논리가 본적 약산돼서 사이사까지는 것이 그 당시 수구 언론들과 수구 정치권의 의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 독립운동 사실마저도 아주 왜곡하거나 어떻게든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식의 해석이 있다. 물론 학술적인 제가 상당히 인터넷상에 나오는 여러 사이트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큰 문제가 증오의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빨갱이, 월북강 공산주의자, 한국전쟁 죽음의 한 명, 김성의 앞잡이, 뼈수가리 공선이 이런 단어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제가 볼 때는 약사문제부터 중앙 정치권이 오히려 지방 지역 정치권을 못 따라간다는 현실부터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가 또 이제 약사 중 한 10년 전쯤 미래에는 이제 인연이 있었고 또 항해동대 현장 미래에 관련 시민단체에 주관하는 곳을 따라서 중국도 가봤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밀양 갔을 때 알다시피 밀양은 무시하게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늘 알다시피 보수 정당 보좌가 거의 예의 없이 되었고 또 거기도 참고로 하자면 약산의 친인척들을 5명 이상이 학살된 곳이에요. 밀양이 해방 후에 이른바 보도연맹 관계로. 그다음 뭐냐? 약산은 고향에서 추방이 되어서 지어졌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약산이 그 말은 무슨냐면 우리가 전국적인 안에서 그때 약산의 독립운동 사실이 있지만 개별적인 증오와 담론은 인간관계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지역에서 다 대면 사회다 보니까 그건 해방 후의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무너졌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방이 의무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보면 약산의 갈등에서 일정하게 방해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근데 이 밀양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쉽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밀양에서 2000년에 들어왔어. 그 옛날에 본향이라고 자체는 이 지역에서 시민인사들이나 학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계자들 해가지고 처음에 저도 놀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봉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의열단 또는 김원봉의 평생 동지이자 민족혁명당의 영혼이라고 했던 석정 윤세주 선생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약사 김원봉 씨 또랑 맞은편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윤세주 선생이에요. 이분들을 앞서서 우회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업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인지도를 높였고 공감되니까 그 결과 석정 윤세주 여사 기념 사업도 2010년도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약사 김원봉 작업 기념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폴트 살리는 석정 윤세주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특히 2017년에 들어서 해천 항일운동 바로 그 해천이라고 하는 곳에 항일운동 테마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약산로 석종로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원봉 선생님 생각대에
의협 기념관이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봤어요. 왜 김호국 생각했던 거냐, 김호국 기념관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의협 기념관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약사 김홍원 선생은 의협투쟁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임시정부 국무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약사의 활동을 20년대 초로 제안해서 의협을 쓴다는 것은 약사의 20대 시절만 인정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데 예산을 딸 때 김홍국의 이름을 하려고 하면 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고 지원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는 제 생략하겠습니다. 남의 꼭 한번 답사를 가보십시오. 예, 근데 정작 대중들에게 알려진 영화 한 편입니다. 그 유명한 책이 명대사는 아닌데 명대사가 되는 게 나 밀리암사랑 김원봉이요입니다. 그죠? 저는 이거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김원봉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대학교 때, 대학생 때까지 제가 사업가를 다녔는데 저는 김약산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본명을 대학교 때 몰랐어요. 그다음 우연히 의열단부장 이종환 평전이라는 책을 보고 김약산이 김원봉이라고 알게 됐는데 그 야구 나서 좀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영화에서 보는데 제가 뭐냐 학계의 성과가 시민 학생들의 공유되기 전에 영화 한 편의 오히려 구체적인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역사로 소환했는데 놀라운 건 제가 그 단체 관람 갖고 유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김원봉이 누구예라는 말을 들어봤고 저런 독립운동가가 있었어요라고 말을 무척 많이 들었어요. 예,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복권과 소원의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됩니다. 복권은 오호하고 소원은 좌절되었다. 이게 현재 위치는 된 상태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역사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봐라 밀리암에서 저렇게 어찌됐든 간에 생각에다 의료 기념관도 짓고 그래 약사는 주제라고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있고 영화도 있으면 이미 정서적이나 풍토는 복권된 거와 다른 게 없지 않냐. 소원은 법률적 문제니까 소원이 안 된다 하면 누가 하시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유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학계 논의라서 왜 그러세요? 이 유족들은 학살당한 시기예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사상적 문제가 있었던 집에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그분들은 지금도 떨고 있어요. 또 한 번 또 반동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 내 손주, 내 증손주까지 피해가 가고 지금 그 엄청난 피해를 싣고 가는데 또 하나는 뭐죠? 10시 모멸을 가거든요. 우리 집안이다 해서 독립운동 대신에 즉 자기 자신의 가문의 독립운동의 사실을 묻히고 해방 후에 6.25 전환 분단시대의 증오와 저주에서 맺혀졌던 빨갱이 자체가 이구속과 또 이라크에서 받았던 연자의 불이익과 공포들이 언제든지 대사할 수 있는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가해자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명예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날 게 금방으로 살아난 안전장치까지라는 이 절박한 신경도 있다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2019년 논란 진행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소원 문제가 결과적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력이 중요하죠. 북한 정권의 수익에 실제 기여한 사람이 있냐. 반대한민국. 남친의 기여. 그 다음에 뭐냐. 약산 김원봉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6.25 영국에 대한 오맥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역사적 시기가.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참 6가지 공산주의에 대한민국을 방해한 자가 됐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이거 소리는 다 아십니까?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전 앞에 있어요. 앞에 이제 하셨는 말. 저는 이게 제일 민망합니다. 정작 서울을 추진했던 많은 뜻있는 행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서 다시 한번 모시고 싶었잖아요. 근데 만약 약산이 막상 나와보는 게 뭐죠? 모멸과 굴욕의 심판자인데 너 빨갱이잖아 심판. 막 뒤집어진 논란이 같다는 거예요. 이 논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민호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요. 약산에 대해서 편지를 쓰셨는데 단 한 번도 운동을 중단한 적이 없었던 독립운동가다. 중단없이 활동했다. 단 한 번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독립 때 많이 시준했던 것은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해방의 분단 분출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적어도 그가 얼마나 부동의 독립운동가고 그가 활동한 개인적 삶이 빼버리와 사제 해외 독립운동사에 특히 중국 관내 독립사의 사무직이 삭제가 되고 서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놓고서 우리가 그 무게를 놓고서 그 다음에 분단 문제도 따져야 되지 분단 문제부터 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예전에 일단 그 의열단의 창립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의열단 우리가 흔히 대해서 그냥 3.1 독립운동의 전면 임시정부를 갖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가장 큰 옥동자죠. 그는 3.1운동 자체는 다양한 아들들을 낳았어요. 자식들을. 그 중에 또 하나가 저 의열단이다 라고 봐야 된다. 즉 그래서 평화적인 어떤 비폭력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자의 예전에 반성을 막 그러시죠. 그 또한 3.1운동의 한 지역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하나의 단순적으로 가는 운동이 아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의열단에서는 반인치 증거라고 하는 인정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놓으면 안 되고 3.1운동의 다양한 경험들에서 나왔던 또 하나의 그 자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열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죠? 예, 저기 이제 약산 김범봉 제 오른쪽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의열단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고. 네, 여기서 또 하나가 테러리스트라는 말로서 또 나오면서 마치 9.11 테러 같은 거, 또 뉴라이트에서 김구서장 뭐라고 했습니까? 테러 활동에 종사했다고 교과서에 쓰지 않았을까? 뉴라이트 대학 교과서에서. 그래서 은근히 그렇게 테러 활동을 격화시키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테러리즘은 그 용어가 지금의 용어가 달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많으니까 의열투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의열투쟁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의열단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타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친일파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총독부 기관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한국에 대한 타격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암살하잖아요. 파괴하고. 이상하게 평화운동이라는 개념을 잘못 착각해가지고 독립투쟁의 한 발락 전술로서 이루어지는 의열투쟁을 자꾸만 무슨 9.11 테러처럼 얘기하면서 무슨 야만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아닌데 실제로 황부탄 너도 아시지 않습니까? 다나카 기지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오송룡이 암살하려고 실패했잖아요. 그때 영국인 부인이나 미국인 부인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본 거에 대해서 사과하면 됩니다. 이거를 잘못한 걸 우리가 그래서 뭐 의열투쟁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은 안 되지만 테러리즘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 의열투쟁을 표현하기 좀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다음에 이 의열투쟁이라는 부분이 갖는 불가피한 선택이 있다. 그건 김산의 아리랑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대 전망이 인정과 의열단을 비겼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를 격화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시기는 뭐죠? 오히려 임시정부는 분열시기로 가지 않습니까? 20년 이후에 국민대표회의를 통하면서 청년과 개조가 문제가 없어 사실은 떠나게 되면서 올라간 이 시기에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 의열단이 대신 싸워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열단이 신화가 되는 건데 이 신화되면서 영웅을 들어오고 이 의열단의 투쟁 때문에 국내에서부터 약산 김일봉이 나이가 무관하게 바로 김일봉과 대등한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예를 보시면 3.1전쟁의 패배의식이 많냐고 임시정부로 혼란스럽게 다시 빠질 때 22~23년도 빠질 때 의열단이 그 공로를 메꿔주면서 독립운동의 개인체 역할하고 민중들에게 마치 뭐니까 홍길동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줬던 것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요걸 넘어가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독립운동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 의열단에서 이때 중요한 역사적인 게 있다. 한국의 항일투쟁에서 의열투쟁이라 한 획을 열었지만 또 한편에 이건 사실 이만년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선혁명주의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열단 선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919년에 김일봉님 선언서는 독립선언서예요. 또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다시 말하면 대한제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국에서 민국으로 이행이 되었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3월 2일 운동에 혁명적 승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고 이때부터 한국의 독립운동은 뭐죠? 일본에 대항하는 반제국주의 투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 따라서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운동 그 자체로서의 참 전사가 있다는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 3.1운동을 개성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이 의열단에 있어서 조선혁명서는 단지 신조서적인 기초된 일본을 묵고입니다. 이 영화는 이 배경이 뭐죠? 이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영화 밀정 아닙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인 거예요. 이제는 독립이 아니고 혁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독립은 정치적 해방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해방이 같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변화가 되어야 된다. 낡은 사회가 아니라 더 나은 진보적 사회로 가야 된다 하면서
정치적 주권의 해방으로부터 사회 경제적 해방이라고 하면서 이로써 비로소 우리의 독립은 혁명을 갖구나. 자, 지금 프랑스 혁명하죠. 미국도 독립전쟁하지만 사실 미국 독립혁명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뭐냐 1930년대가 되면 민족혁명과 사회혁명가 나올 때 바로 그러한 독립에서 내용성을 제시했던 분이 바로 의열단의 선언서였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시기에 흔히 약산을 발견하는 공산주의자인데 저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약산이 공산주의자냐 민주주의자 자칫 입장한 것이 목적이 아니다. 사상 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때 보자면 1925년 정도면 조선 공산당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민족의 독립과 사회혁명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해외 국내 독립운동가들한테 투고를 했을 때 약산이 보낸 글입니다. 이 글에 보면 알겠지만 사회운동과 민주운동할 때도 차이점과 일시적에서 도리의 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재가 되는데 민족운동자와 사회운동자가 열감과 합동이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민족운동이고 사회운동이고 사회운동자가 또 민족운동자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당대의 사회주의자는 민족을 어떻게 봤어요? 민족은 사실 그때가 계급이 있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끊임없이 계급적 모습을 은폐하고 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옳지 않다고 주장할 때예요. 근데 정작 약사는 민족운동이고 계급문제다 하면서 그 밑에가 뭐냐면 계급투쟁이 있기 전에 종족의 투쟁이 있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무산자가 조선에만 다 부자가 됐더라. 이런 걸 봤을 때 인식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총체적 무산자로 우리 얘기는 한데 적어도 이 일관된 입장이다. 이 변한 적은 없어가지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민족이 분모가 되고 계급이 분자가 되었던 사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산이 발견됐다는 또 하나의 공산주의자들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약산이 조선공장단 재건설동맹하고 그걸 만들고 그 산하에 에너지 정착해서 국내 공작을 했다. 한 2, 3년 동안. 이게 말기가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을 잘 뜯어봐야 돼요. 이때는 사실상 의열단은 준 해체 상태입니다. 준 해체 상태였고 이미 상해에서 해체 선언까지 했어요. 상해가 의열단은. 이런 상황에서 보죠. 약산은 사실은 주식적으로 추실 기반이 약해졌어요. 광동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때 안광신화사인데 이 안광신화사이 뭐냐면 조선공산당 출신이긴 한데 책임지긴 한데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민족협동 전선론자예요. 신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람 중에 핵심이고. 근데 이 안광신이 뭐냐 조선공산당에서 쫓겨났어요. 제명을 당합니다. 안광신이. 그래서 국경에 온 거예요. 약산을 제기해야 될 때, 바로 이 시기에 뭐냐, 신간회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뭐냐, 제가 볼 때, 이 실제적 내용은 안광진이 했었고, 그게 뭐냐면, 약산에 함께해서 했던 일종의 뭐냐면, 민족주의 계열의 약산과, 그런 사회주의 비핵하지 않은 민족주의자의 약산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에서도 민족협동조선 일관되게 주장해서 안광진의 일시적 협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국내에다 공작으로 파견하는데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협력을 안 해줘. 이들은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짜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광복군이나 독립군 무장생활인데 약산의 1920년대 중후반부터는 뭐냐면 다소가지 변함이 있었지만 의열투쟁이 아니고 독립전진이 길로 가야 되는 데서 군사 간부 양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윤봉길 의사의 그 이후에 그런 옆에서 장기석의 지원에 힘입어서 뭐냐면 조선혁명부사 정치학교 32년부터 35년 9월까지 약 3년간 운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무사 선생도 여기 출신이죠. 이무사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면 할 때 이건 누가 도와줍니까? 장기석이 도와준 거예요. 그거 다 장기석. 그 다음에 그 장기석 뒤에 등거리입니다. 등거리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삼민주의 역행사 남이사 석입니다. 등거. 이들이 지원한 거예요. 그분까지. 어떻게 이게 좌익으로 위기 있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민족혁명단을 더 기억해야 된다고 봐요. 의열단은 이 민족혁명단을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1935년도 7월달에 되고. 근데 이 민족혁명단이 반응시정부 세력 아니냐는데 이런 얘기가 제가 빨리 해야 되겠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1932년에 4월달에 윤봉길 선생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김구 선생은 신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임시정부 여기도 다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워낙 이제 강하게 공격해보니까 추적하고. 이럴 때 뭐냐면 약선하다 조선민국사 정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뭐냐면 32년도에 1930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선 통일이 있어야 일제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국 대외 전선 통일 동맹이라는 게 1932년에 만들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민족 단일당을 만들자 합의를 했던 거예요. 민족혁명당인 것은 바로 임시정부가 아니고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거라 임시정부에 계셨던 분들과 임시정부 바깥에 계셨던 분들 합의해서 민족 단일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당이 독립운동을 끌고 가야 된다. 정당 없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35년대 민족혁명당을 만드는데 김무선생이 볼 때는 화가 나시죠. 왜? 내가 윤봉열사에서 이렇게 투쟁해왔더니 다들 임시정부는 해체하고 민족혁명당 했다. 이거 말이 안 돼. 돌아오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민족혁명당에 있을 때 임시정부 고수론을 얘기하시면서 김구 선생이 만든 게 한국국민당이 35년 12월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느 노선이 맞다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지 바로 임시정부라고 규정하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거예요. 당대 독립운동의 흐름 자체를 거꾸로 해석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간단하게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산이 30년 이후에 활동량을 더 의료자보다 빛나는 활동이고 임시정부, 그가 왜 임시정부를 갖느냐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민족혁명당이 35년에 만드는데 이거 요즘 교과서에 좀 좌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좌익적 성향이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은밀한 민족혁명당에는 정통 공산주의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통공산주의하고 저 표에 있지만 민족혁명당이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뭐냐면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 안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선청년 전의동맹 최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통공산주의자예요. 또는 아까 말했던 우리 김상 같은 사람은 김원광하고 결별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거 갑니다. 즉 정통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혁명당에서 다 빠져나가거나 참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레닌의 주장에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는 독자적인 단일 정당으로 활동하지 저런데 계급 권총적인 당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혈단이 주축이 된 거예요. 민족혁명당은 구어혈단과 약산과 윤세주가 주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통 공산주의 다 빠져나와요. 왜? 상식에 그 당시 공산주의자 노선이냐. 다만 뭐냐 우리는 일본과는 싸워야 되니까 일시적인 통일 전선을 참여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조선 민족 전선연맹이다. 즉 그러니까 약산이 이끄는 민족혁명당의 주류이고 여기에 지창익이라든지 또는 유자명이라든지 이런 좌익들 또는 아나키스트들이 여기에 당이 아니라 민족전선연맹의 일시적인 공동행동으로서 참여하고 이 민족전선연맹 산하에 그럼 뭐랄 건데 우리가 왜 만나냐? 전쟁하려고 만난 거 아니야? 그러면 조선의용대 만들자.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1시대는 민족혁명당이 맞고 2시대는 우리 공산주의자가 맞게 해서 각 사사별로 만들어졌다. 이게 조선의용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잘 아시면 강북군이 뭐냐면 1940년 9월달에 만들어집니다. 2년 빨랐어요. 조선의용대가. 준비되시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항일 무장군은 조선의용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임시정부를 참여하는 과정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1940년대 보면은 중국 관내, 특히 중경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의 가장 위대한 성과라는 것은요, 자유가 우익이 독립운동이나 대의를 위해서는 함께 만나고 함께 싸워야 된다고 하고 조직적 통합이 일어났는데 그때보다 임시정부를 참여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과거의 보수적인 교육이나 옛날 교육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끊임없이 싸웠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민족군대를 일삼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독립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시점은 뭐냐? 우선은 급한 게 뭐냐? 사실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보다 힘이 더 컸었어요. 처음에는. 중경에 있을 때도. 그러나 뭐죠? 누가 권유했든 안 했든 간에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군 단체를 할 때 우선 급하니까 그러면 군사통합을 하자. 그래서 조선의용대 중경 본대는 바로 1942년에 광국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국군이 재편이 돼서 광국군 제1치대가 바로 민족혁명당 그룹들이 들어가고 그 제1치대장이 김원공이 되고 그 다음에 광국군의 부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그게 군사통합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전진해보다. 그냥 그런 사람만 통합할 수가 없잖아. 그러려면 뭐냐, 우리가 연합국의 승인을 받으려면 정부가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임시정부 참여 문제가 나와죠. 그렇게 임시정부 참여가 나오다 보니까 뭐죠? 1940년 10월 달에 되면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건 뭐죠? 국회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42년 또 바로 10월부터 추진되는 것은 임시국회의 국회의원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시정부에서. 그래야지 뭐냐면 정당한 배분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44년도 5월 달에 되면 내각 참여가 되면서 좌우 연립 정부가 이루된다는 거. 그러니까 44년 5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요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시선생이 나올 때가 바로 그건데 밑에서 주석제, 부수석제를 만드는 이유는 주석에는 김구 선생인데 부주석은 민족혁명당 또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지도자를 배려해주는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김규식 선생을 모시고요. 그럼 김규식 선생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주석이신데 이분은 장르교 감리교 장르였던가 그렇지 어떻게 김규식 선생님 그분 여기 주석이셨던 분이에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던 이 사실과 약산의 사상을 가지고서 얘기하거나 한 것도 문제죠. 둘째는 뭐죠? 약산의 사상은 고사고 이 역사 속에서 이 김원봉이나 이런 걸 지었을 때 이 교과서가 설명이 가능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징징이 뭐냐면 조선 의형대가 6.25 때 했던 남친부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정확하게 보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 의형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탈한다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북상하는 거예요. 그 화북의 연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연안이 아니라 해양사가 사람이 이게 조선 의형대 화북지대입니다. 그걸 이끌던 정치적 지도자가 윤세주인데 즉 조선 의형대 본대는 중경에 있고 그 중에 북상 항의를 하겠다는 그룹들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윤세주 선생님이 전사하시니까 고립된 거예요. 그때 화북의 연안지에 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그 산에 새롭게 제빈 게 조선 의형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의형대 화북시대까지는 약산과 관계가 있지만 그 이후에 화북에 갔다가 조선 의형군이 되는 조선 독립동맹 산하 군대입니다. 이때 조선 독립동맹은 김두봉 선생이 주석이고 조선 의형군의 사령관 무정입니다. 김무정. 달라진 거 아니에요. 정치적 관계가 없습니다. 군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25 때 들어온 거는 조선 의형군이 아니에요. 이 조선 의형군은 해방을 맞이할 때 국내 진공작전하다가 해방표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서 중국 만주에 투입이 돼가지고 장개수 부대하고 싸우면서 부대가 무시하게 여러 번 개편되면서 지도자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부대가 바뀐 거예요. 해방 후에. 이게 근데 그것을 5년 뒤에 6.25 때 대한 이 부대를 바로 뭐냐면 그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조선 의형군과 동일시하는 것 자체도 그 사이 3번의 부대가 재편이 됐는데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을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약속 기본국가의 6.25 책임을 묻는 군사 부장들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참 놀랐어요. 1930년대 이후에 진짜 네가 공산주의냐고 부를 때 대답하려면요. 두 가지 지켜야 됩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일국 일당주의를 지켜야 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걸 안 하면 공산주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중국에 있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중국 공산당 가입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약사는 단 한 번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적 없습니다. 당적 없습니다. 김사는 있었지 않습니까? 김사는 중국 공산당 당적 있었고 그러니까 김성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런 점에 오히려 뭐냐면 김원봉은 40년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는 소시민적 비주의자는 개인 영웅이다. 안 좋게 본 거죠. 좀 공산주의자다. 그 다음에 장개석은 뭐냐? 조선 의형대 대학교 상당수 하국기 가니까 배신자 김원봉은 너 믿을 수 없는 놈이네. 내 제자인데 황포공관학교 믿을 수 있냐? 하고 부셔 저는 빨갱이 아니야 본 거 아니에요. 이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2차 국부가 쪽에 불안한 동거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과 중국 공산당의 줄리에서에서 힘겹게 민족혁명당의 독자성을 유지하겠다는 것들. 아메리카에서 독립운동할 때 남한테서 돈까지 지원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쉽게 사람들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은봉의 활동 이루어보자 뼛속까지 공산주의였다. 뼛속은 민족주의하고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전도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냐 민족주의란 부모의 당대 자유가 합의한 절충식 정치경제 사실에 시작했던 진보적 민족주의자 또는 사회주의 장점 수용하여 했던 한 민족주의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 왜 그가 월북할 수밖에 없었는가 수능이 된다.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한의 이들이 약산 이몽골 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다가 이 전제 속에서 출발해야 되지 이 전제를 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면정부 공작 대신에 하겠습니다. 강국군이 최초로 해가지고 전투한 유일한 인면정부 공작인데 이 인면정부 목적, 그러니까 인도 버마죠. 인도 인면입니다. 면전.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교과서를 실렸을 때 실제 전투했습니다. 특수공작까지 하고 영국군하고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약산 김문봉이 만든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는 거지. 이 실제 작전했던 지역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해방 김문봉은 이제 나오는데 이름만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네, 월북과 나머지들 월북도 좀 제가 볼 때 제국이 맞지 않나 싶어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월북이 공식된 게 아니고요. 같은 시기는 정확하게 하면 남북협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기는 물론 배경을 보자면 그 47년 7월달에 이원영 선생이 암살당합니다. 그 이상은 뭐냐면 그다음에 오조도 같은 사람 뭐라고 했어요? 이 사장에 자와 우는 입술도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중간은 없다. 알갱이는 파리도 두지 않았다. 이런 식의 캐나다 극학할 때 나갔던 그런 배경이 하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오늘 북한에서 활동 자체는 남북협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냥 단순한 월북을 말하기에는 좀 남북협상이라는 그 실제 요건도 같이 봐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예, 동기는 뭐 많지만 요새 남북협상의 대표 요인을 봤는데 월북과 하고 김구선 차이는 월북이죠. 그렇게 이해갑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실 같은 경우 이미지 가가지고 약세 참가했지만 죽게 내가 그러시는 건 사실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하는 쭉 나왔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안 하는 게 이 부분 자료에 원자료가 없어요. 확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6.25 전쟁 때 검열상이 있었다. 이거 맞아요. 쉽게 말해 검열상이면 군수임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 준비에 대한 체크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이 부분의 주도 세력은 박근혜하고 김성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것은 그 책임을 얘기할 때 굉장히 책임을 주범 인수 얘기하기에는 좀 안 맞다. 그러나 유교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범 핵심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무리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약산이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북한은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뭐냐면 당로당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좀 여러 속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려지는 50년대에 중국 공산당과 연결될 때 연합파를 수출할 때 된 걸 알았는데 대충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약산 자체가 했는데 제가 그때 연합파가 아니고 최근에 나온 연구에는 오히려 뭐냐면 1900년과 관계했다 해서 빈가련의 간첩 사건 관련돼서 개인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58년도에 미국이가 연결되어 있고 체포지기를 남쪽으로 도주하면서 반복을 사용한 김은봉과 비롯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에 있었을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자료가 또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바로 부자동 근치라고 해서 북한에 있었던 소련 그렇죠? 영상도 그렇죠? 이 사람의 일치니까 이 내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약산이 근본적으로 체포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하방되고 구금되었던 이 결정적인 내용은 바로 남쪽으로 도달하려고 1900년대 김다림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걸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이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그래서 요컨대 은퇴설, 총살설, 하방설, 최연설, 자살설, 학살설이다. 그러나 모든 점의 핵심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남북 이제 한 10년 전이죠. 평양에 갈 때는 원로 합작해서 유적에 약산 김문봉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제 의사 선생님이 근데 약산은 이제 무덤 어디 있어요? 실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 친하게 대답하던 그 북한의 올락자가 얼굴이 확 바뀌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도 꺼내지 마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죠? 우주 고원이 되는 겁니다.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서울을 어떻게 하는데 이 부분은 무슨 서울법의 문제이긴 하지만 서울법 이전에 이른바 국민정서 공감인데 이 반공 또는 반복 이별, 6.25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이 별개의 역사적 사실로 구성되어야 될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사실이 사후적인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역부족된 현실 자체가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만선 교수도 2019년 일본을 발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시작했는데 남과 북에서 다스로 소원을 거부해서 남쪽에 참가하면 북한에서 소원을 안 해주고 북쪽에 참가하면 남쪽에 소원을 안 해주는 이 방식 자체가 바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90년대에 지배된 남북기술 합의서 때 상호운동과 화해협의를 따르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 해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저는 사실 이런 데서는 남한의 정부도 눈치 보면서 누구들에게 총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어요. 상황은. 그런데 저는 제일 좋은 방식은 남과 북에서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신문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고 저는 봅니다. 남북관계 진전되면서. 왜? 그렇게 정치적인 양지역의 정치인들은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고 학술적 입장으로 간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탈이득 언론화 시키는 이 말씀도 그 제안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남 공동 어떤 거는 모임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구성들이 한번 풀어주자. 남북관계도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고 전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탈이데올로기와의 가능성이 제일 높고 예, 그것이 안 된다면 수업을 고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 가장 원칙은 심리식 동문동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말이에요. 해방 이후 획절 다진다는 자체가 이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친일을 당할 때도 일제시기까지만 친일 당하지 예를 들어 친일파가 해방 후에 민주화운동에도 저 친일파이면 사전에서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면 그 하나의 역사적 기준에 대한 자체에서 다른 기준이 들어온 것 자체가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소문에 있어서. 예, 그리고 또 김원공 선생의 수업문제는 증오와 적대 기준학 중이냐 화해와 평화 중이냐 이 큰 시각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돌아가자 6.25로 돌아가는 이 소문 방식은 6.25, 이 소문 이상하게 6.25로 문제로 돌아가는 이 방식이야말로 기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것도 실제로 뭐냐면 강의나 제가 했더니 이런 독립운동가 왜 수업받지 못했냐고 질문을 해요. 학생들이. 옳겠다? 이게 역사적 답입니까?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 강의가 반복교육과 섞여버리고 있어요. 지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분단의 비극은 김원봉 당사자만 아니라 그거의 집안도 멸분되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당사자 가문들이 많죠. 이재현 사주는 김원봉 선생님 다시 역사부터 소환인데 이 소환은 영광의 자리와 모멸의 자리, 증오와 화해, 대지와 부정 등 양극단의 위태를 잊었을 것이 약사 선생의 소문제다. 예, 그래서 이 소환하는 자들의 구성들이 몫이 너무 큰데 먼저 이런 부분에서 이미 제시된 영혼이 이만수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역사적 판단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역사의 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토론을 하려고 원봉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간단히 썼습니다. 오늘 별도가 아니라 열강을 해주신 우리 박관영 선생님 덕분에 오랜만에 뵙고요. 또 긴 말씀을 해주시고 톡톡톡 잘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달리 긴 말씀 드렸고요. 김원봉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좀 연합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에 6월달 백주년 기념이어서 저도 전혀 그때 당시 소장을 있으면서 의뢰를 못했던 사람인데 김원봉 관련 자료집이 없더라고요.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웬만하면 자료집을 다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정부 예산 엄청 받은 걸 알고 있는데 그 돈 저한테 딱 1,000만 원만 줬습니다. 연구소 소장으로서 멋있게 전행관 한 3번 정도 발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료집이 없다라는 것은 김원봉을 기억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박하정 선생님께서 김원범 신지시기 시절에 김원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결론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왜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제일 많으셨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박하정 선생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교가 김원범과 그와 비슷한 바운더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사상적 창조에 대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한다면 김원봉 연구는 지금 김원봉 개인에 대한 저서가 우리 연재 선생도 있고 부상호 선생님 편견도 있고 그러지만 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연구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김성숙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신문시 김성숙의 사상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결론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민주주의 역사의 사상적 원형을 제공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원봉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봉보다 훨씬 더 훨씬 약간 진보적이었던 사람이 이 운항 김성숙인데 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임정 시기까지는 김원봉보다 훨씬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김성숙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바뀌지 않겠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김원봉의 사상적 좌표에 대한 잠깐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뭐냐? 민족주의자냐? 그럼 민족주의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민족주의자라고 말하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봉에 대해서 좀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세 번째는 김원봉의 소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저는 뭐 특별법이든 뭐 소음법이든 뭐든 이렇게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없고 권한도 없고 또 말 한다해서 실효성도 없고 여기서 이야기해봐야 뭐 제 가슴만 화만 돋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니까 제가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야 할 지점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소원을 주게 되면 정부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느냐에 대한 사례가 되게요. 그 부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만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중국共産당에 입당을 해서 중국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하다가 40원이 되는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독립유공자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고 있습니다. 40년 이후에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겁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전쟁 이후에 계속 중국에 살다가 자연스럽게 자연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김원봉에게 소원을 주는 순간 그분들도 소원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가 다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더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당장의 소원을 주는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활동을 할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김원봉에 대해서 이렇게 반공적인 분위기가 강화되어 나가고 해방의 행적에 대해서는 김원봉 개인이 아니라 소원법상에 적용되어지는 소원 기준에 의해서 해나가는 문제가 있는 것에 근본적인 바탕은 좀 분단구조 때문이 아닙니까? 분단구조의 문제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사상에, 우리가 김원봉을 바라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시민운동의 하나의 중요한 논거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저는 우리 박하영 선생님을 많이 인용하신 조선민족전선연맹에 발행한 민족전선의 잡지에 보면 그분들이 썼던 글들을 보면 그 이전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재밌는 논법이 하나 나와요. 커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구의 투수가 던지는 커브, 직구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야 할 시기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발견한 단어가 세 사람이 그 발언을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통일전선 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져야 할 시점이었어요. 네, 중국의 주민전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에서 마오가 38년 들어와서 민족투쟁과 사회투쟁 가운데 사회투쟁을 민족투쟁에 귀속시켜야 된다라고 명쾌하게 정리를 하면서 반민족 통일전선을 폭을 엄청나게 강화해 나가는 전선의 확정을 쌓는데 폭을 넓히는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 혁명의 동기로서의 연대의 대상으로서의 폭을 넓혀나가는 통일전선론을 펴는 그 시점에 비슷한 시점에 관내에 있던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관계자들도 지금은 커브가 필요하다. 커브를 해야 될 투사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저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운동에서 배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료집이 걱정하지 말겠습니다. 예. 근데 자료집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료집이 나올 만한 그러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왜냐하면 저는 이 자료집은 학계가 많이 참여를 해야 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냐하면 유족은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카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늦게 사실 이 어떤 소문제를 추진해왔고 지역에서는 일단 뭐냐면 인식의 개선과 공감대를 지역부터 형성하는 과정이 우선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역사학자에 가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도루져야 해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느끼면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스스로 관심이 좀 끼어야 되는 문제다. 그게 역사 편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조선민족전선연맹에 있었던 분들에게 정통 자격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해방 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뭐죠? 좌우 합작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에 참여한 것입니다. 민족에 참여한 부분은 나중에 민족자주중앙연맹에 나왔다. 즉 이들은 정통적인 사회주의자 입장을 약사는 아니더라도 아까 했던 김송수 선생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임시정부 계속 참여 주장해 버리잖아요. 해방후에 일제강점기에. 즉 저는 이게 중요하다. 일제강점기의 중경에서 임시정부에서 좌우합작 정부를 했던 좌익 범자에게는 해방 후에도 좌우합작론자를 갖고 그 다음에 뭘 하는 민족자주연맹 갑자기 빠져말하려고 안 나오는데 그쵸? 민족자주연맹이었죠? 예, 거기에 참여했다라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인정 참여했던 그러한 노선들의 경험이 단절로 보지 말고 해방 분단 구조로 벌써 그 돌파를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입장들을 남북이 대결 구도 속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었지 않았냐 우리가.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갖는 그들이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보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일반적으로 하는가 역사적 상황에서 이걸 보면서 그 의미를 아까 신지 선생님 말씀대로 좀 주목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은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은 법률적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들하고도 만나면 그래요. 법률 때문에 안 됩니다. 규정 때문에 안 돼요. 그럽니다. 저는 그러면서 합격해 주는 건 뭐냐. 그러나 법적 규정을 내세우는 행정적 조치에 있어서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 조치가 역사의 기류가 얼마나 괴리가 되어 있는가를 지적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자면 역사학자는 엄밀하게 하면 남한의 역사학자, 북한의 역사학자 이렇게 해서 역사책 쓸 수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구려 백제 시대 때 당대에는 백제인이고 고구려인이고 뭐냐면 신라인으로 자기의 긍지를 삼았다 하더라도 꼬리는 뭐라고 삼국시대로 정해버리잖아요. 우리도 이 시대가 후대 역사학자들은 정통성 문제와 멸기의 문제로 훗날 이 시대를 분단시대로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에서 역사학자는 뭘 해야 되냐. 이러한 분단시대의 고통을 돌파해나갈 한 지금으로서 배우랬죠. 실제 약하지만 이러한 서울의 문제들을 법률적 관점을 통해서 거기에 안주하기보다는 그 법률적 관점 자체를 돌파해내고 고민해내고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것이 어떤 미래를 위한 하나의 의미 있는 활동이고 그것이 역사의 길이라는 부분들을 설득해나가고 그것을 공감대를 올려냈다. 사실 우리나라는 소고기법도 된 나라예요. 4.19 이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혁명이라고 하는 갖는 힘이었죠. 저는 그런 면에서 심지백 선생님 말대로 대단히 법률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 공감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의 사실만 인식하자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서울문제로 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남북 화해와 그런 공존의 것을 남북 화해의 결과로서 서울이 된다기보다 이 서울의 문제 자체가 남북 화해의 길로 가주는 한 시금석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럼 저기 오랫동안 열심히 이루어주셨는데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어수선하시고 네, 저는 동학시청 시민행동 이호삼 상임대표입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중요해서 저 천안에서 이제 와서 오늘 처음부터 계속 진지하게 들었는데 우리 이만열 교수님 처음 그 발제에 감동을 받았고요. 오늘 학술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김원봉 선생 이 어떤 친일 문제나 공산당 문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지금 걸려있는 그런 쪽보다 정말 최시영 우리 정봉준 장군이 그 서울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임기를 2년 앞두고 통합 그 소녀들에 대한 서운 연대가 발족을 해서 했을 때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통합혁명 그 관련 서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좀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청와대와 이 압박하고 통합 유족이나 천도교칙이 주축이 된 게 아니라 촛불 시민 그런 현장 투쟁 단체가 강력하게 그 청와대를 압박해서 그 임기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 어디 병무청 앞에서 병무청 담당자들이 쉽게 이게 이루어질 걸로 알고 뭐 기다려달라 몇 달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말도 못하는 또 이런 정부가 출범해서 이렇게 암담한 지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우리 성주현 교수님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서울연대까지 발족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이 한 발짝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 1심, 30명, 2심, 1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이쪽에 그 동조하는 의원이 없다는 데서 우리가 그동안의 표적을 정말 공적심사위원이 실질적으로 서운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압박할 수 있는 좀 더 큰 국민적인 차원에서 범국민 그 서울연대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그게 너무나 이제 아쉽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윤석열 정부가 한참 되돌아간 이런 상황에서 저 김원봉 선생, 김가진 선생보다 발표한 선생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국민적 공감대를 마지막 촛불 그 시민혁명의 어떤 그런 통합혁명에 대한 연대감이 국민들한테 팽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정부 밑에서 끌고 갈 것인가 이 문제가 좀 더 큰 차원인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상임대표님께서 그 저에게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우리 이호상 상임대표님과는 작년에 사실은 7월, 8월 두 달 동안 전국에 보훈 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삼각지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그 다음에 전북 지역, 또 광주 지역 보훈 지청 앞에서 PTSD를 사실은 함께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사실은 지금 현재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우리 동학시청 시민행동에서 공동대표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뼈아프게 작년에
10일 날 서울국민연대가 출범이 50개 단체가 참여해서 활동을 하면은 아까 지금 그 상임 대표께서 말씀했듯이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했고 그리고 저희들의 그 서울 국민연대 활동이 언론에 상당히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훈처에 그 공무원들, 국장이나 과장 이 부분들, 심지어 그 보훈처장님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정부 소원에 그 심정적으로 찬성을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 악마는 항상 그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심위원회하고 2심위원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여기로 그 보훈처 공무원들이 사실 떠넘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도 그 우리 상임대표님 같이 할 때는 저는 그 역사학자분들이 동학혁명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계의 연구 성과를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죠? 그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직심사에 임해야 된다. 근데 민영배 의원실에서 그 찬반 그 결과가 알려져 왔는데 소원 반대 공직심사 위원들 중에 소원 반대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 의견이 나왔고 찬성 의견이 적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해서 작년 말에 보훈처 국장하고 과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제시했던 게 똑같이 국가보훈을 한 독립보훈 업무를 맡으려면은 제1분과에 의병 3.1동 분과에서 의병 전공자들이 그 의병 출신들을 16,000명을 소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동학혁명 분과만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 공적심사위원 중에서 몇 분이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역사학자들에게 맨날 기다려봐도 소용없다. 바로 이 독립유공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동학혁명 명예회복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법의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게 더 소원이 빠르다. 그런 뼈저린 그 반성에서 그걸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지금 공동 발의를 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원구성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그 보훈처를 상대로 해서는 동학혁명 국가가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또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은 이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저희가 그때 보훈처 1인 시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문재인 정부 말기에 청와대학교에서 1인 시위 집회를 통해서 시민사회 수석 불러내고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어떤 큰 결단으로 이 공적 심사단을 넘어섰나 같은 그 마지막 정도의 어떤 그런 결과물로 가져가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그런 어떤 저는 유족회나 이런 현장 투쟁성이 없는 그런 천도교나 이런 쪽에 앞으로 그런 운동으로 계속 가져가는 어떤 아주 획기적인 이런 저가 어렵다. 더구나 현 정부에서 그 점을 시민 현장 저희 실천 단체의 그런 충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말씀만 답변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정권이 그 검찰총장을 다루는 방법을 보고서 세상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정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기대를 작년에 PTC 할 때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어떤 전국적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역량에서 한계가 있었고요. 또 그 부분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그 법률적인 차원에서 지금 다행히도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역사 정리에서는 굉장히 그 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선생의 월북 동기가 뭐 친일파득세라든가 좌우학자 유산됐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걸 느끼기에는 여운영 선생님도 그렇고 송진우, 장덕수, 나중에 김구 선생까지 이렇게 이제 암살당하는 상황에서 그분이 월북 동기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건 신변이 극도로 위협한 거기에 있지 않은가. 물론 친일파득세 좌우학자들이나 그것도 그지만 이렇게 이름만 대통령 반공주의와 무엇보다 신변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얼굴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사지에 뿌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결국 북한에서도 수출당하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은 월북 동기가 그 핵심은 그 신변 위협 그거 아닌가 여쭤보고. 예, 뭐 사실 직접적 동기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약사 김원봉 선생의 개인시했던 중국인 사마로 씨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내가 도저히 이 남한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은 해방 공간에서 좌우 갈등만 보는 게 아니라 백색 테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합니까? 약사 김원봉뿐만 아니라 우익이었던 송진우, 그 다음에 장독수, 한민당 당수들입니다. 김구선생까지. 예. 그러니까 김무선은 이제 그 이후니까 사실 9년도가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되는 이 부분에서 이 엄청난 백색태라는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남한의 우익들이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상황 자체가 됐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해서 북으로 피신은 아니라고 저는 보내요. 피신 이상의 역사도 미리 있었다는 것이죠. 남북 협상 문제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같이 보자 이렇게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너무 말을 하는데 잘 하는데 해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중국에 갔을 때 그 이종민 장군 기념관이라는 데 갔습니다. 이종민 장군 기념관. 거기가 뭐냐면 그분 국민당군이에요. 중국 국민당인데 시저우에서 일본군하고 대해절치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기념관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기념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념주의다. 적어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국공 합작이 개념됐더라도 공동의 역사를 항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한에서 사실은 뭐냐 6.25 들어오면 그 중국 아니고 한국의 주류가 친일을 했기 때문에 일제감정기에 근데 그 친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내세우려고 하니까 6.25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주류 사회가 항의를 했더라면 그래 우리도 항의를 그때도 방문했으면 그 당당히 받아주고 해방을 해방에서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원래 중국에서 갖는 그 유연한 방식들 또 우리가 참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발제한 것이 오늘 다른 분들 그 발표나 거기에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귀가 영 안 좋아서 오늘 발표하는 것도 절반도 못 알아들어요. 큰 소리만 들리지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냥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외면한 독립운동과 서울의 당위화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걸 기비해서 좀 더 첫째는 좀 더 서운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좀이란 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오늘 김원봉 선생과 관련해서 박안용 선생이 제안한 것 가운데 옳게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들이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좀 민족의 이름으로 서훈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대보다도 발표해 주신 분들 그 다음에 논찬해 주신 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책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명하는 걸 잘